이란을 공격을 하겠네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이제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어제 8시 11분에 뉴욕 특파원이 지난 중동 외교관 철수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이제 X를 보니까 18시간 전에 지금 테헤란은 4시 15분입니다. 오전. 그리고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밤은 아니겠지만 지금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작업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24시간에 48시간 하루나 이틀 사이에 아마 군사행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외교관과 그 군속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 시간이 24시간에서 한 48시간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보도를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풀리 레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을 때릴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그다음에 이라크의 총영사관이 있는 에빌에서 외교관 가족들을 다 이제 철수시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면은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염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또 19시니까 제국 몇 시간 전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카르트 발 기사도 미군 기지, 중동 내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습이 있을 것 같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란이 우리의 핵심 요구 사항인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한 겁니다. 우리 인력이 중동 일부 지역에서 이동 중입니다. 중동이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6월 11일 날 그런 아마 링컨 센터인가는 케네디 센터인가는 그런 개막식에 참여하기 전에 백악관 취재진 답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의 부분적 철수를 준비 중이며 지역 내 안보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중동 전역에서 군 가족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6월 10일 기사입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외교관 가족과 비필수 인력의 출국이 허용됐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비상 인력을 제외한 이라크 내 정부 인력의 철수를 명하고 이라크에 대한 이게 이제 아마 이라크가 이란하고 같이 시아파의 거의 친한 국가니까 이라크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 6월 11일자죠. 이스라엘이 향후 며칠 안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랑 한번 대대적으로 이란 문제 다루면서 핵협상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쪽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의 전면 중단으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스라엘 공격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뤘죠. 자, 이 보시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했고,
다음에 이제 이란은 농축 포기는 수용 불가고 평화적 농축은 주권 권리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대한 모범적인 그런 해제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맞섰기 때문에 시간만 이제 흘러간 거죠.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테헤란 이란 지도입니다. 테헤란이 상당히 위쪽에 있네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락이라는 데하고 나탄저 아주 분산돼서 핵개발 시설들이 다 포진되어 있네요.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나탄저 1순위 표적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수십 미터 밑에 그런 농축시설이 건설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르도 여기도 주요 타격 후보고 여러 군데 지금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습 형태는 핵심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타격을 때리는 그래서 이제 동원될 수 있는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F-15, F-16,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한 장거리 공습이 예상되고 단발성 여러분들 타격으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직속되는 일종의 캠페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전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1560km 떨어져 있네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에서 지금 이제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나탄저까지 여기 나탄저까지가 156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러면 4,6에 24 한 서울 부산이 한 500km 됩니까? 일반적인 전투기는 공중급유 없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이제 폭탄을 수톤 정도 이런 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전투기가 대단하네요. 폭탄을 몇 톤을 여러분들 싣고 가는데 벙커버스트 여러분들 한 60m까지 여러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폭탄은 폭탄 하나가 여러분들 2.3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비행기에 2.3톤을 탑재가 여러분들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제 비행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렇게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비행기가 F-351 아디르라는 그런 기종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그 유일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장거리를 가가지고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이게 아마 F-351 아디르 이런 비행기고 이제 지하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하 벙커를 타결해야 되니까 벙커버스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보통 전투기가 그렇게 많은 뭐 2톤 1톤 이런 여러분들 폭탄을 탑재하게 되면은 항속 거리가 30에 40% 정도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벙커버스트 하나의 여러분들 무게가 2톤입니다. 2톤. 이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지하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폭탄이 벙커버스트가 이게 벙커버스트 GBU 57인데 이게 여러분들 2톤을 외부에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외부에 탑재를 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한 600km 날아가 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벙커버스트인 겁니다. 벙커버스트. 보잉에서 만드네요. 보잉에서 60km를 때리는 겁니다. 60km. 이거 한번 보시죠. 가장 여러분들 멀리 날 수 있는 게 B2 기종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서 폭탄을 때리게 되면은
60km,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그런 아주 암석도 40m까지는 무난히 통과될 수가 있고, 여기 reinforced 콘크리트니까 아주 특수 콘크리트는 60m까지 도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6m, 8m, 30m, 40m, 60m까지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가 여러분들 2톤짜리 2700km입니다. 2700km. 이 이런 폭탄 하나가 2700km니까 이런 지하시설 여러분들 그냥 때릴 수 있는 이 폭탄 하나가 2700km니까 2톤짜리 이런 폭탄을 안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군사작전도 보통 군사작전이 아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이제 5,000파운드, 5,000파운드가 2톤 넘네요. 미국에서 과거 제공받았거나 요청 가능성이 있고 나탄즈 지하시설 공격력으로 그런데 가장 유력한 폭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톤짜리, 이런 비행기에 2톤짜리 이런 폭탄을 싣고 1000몇백 킬로를 날아가는 공중급유가 필수적인 거죠. 뭐 참 대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뭐 실전거리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전쟁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거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제정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가치 10% 하락 보시죠. 6.3 사전투표 안 다룹니까? 다루면 뭐합니까? 그만큼 다뤘으면 됐지. 5년 기회를 놓친데 지금 와가지고 아우성 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게임이 다 끝났는데. 아우성 치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달러 가치가 한 1년 내로 한 10% 정도 떨어지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달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이제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에서 미국의 헤지펀드의 건물이 내년에 달러 가치가 10% 정도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죠. 이게.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이 양반이 향후 1년 동안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내려갈 거다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정권 시장에서 유동성 장시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많은 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 시장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거죠. 그래서 한번 탐구를 해보는 거죠. 미국의 헤지펀드에 상당히 성공 신화를 갖고 있는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들, 미국의 국채, 예금, 채권 이자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달러화 표시 자산들이 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달러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고, 달러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달러와 가격이 내려가겠죠. 달러와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나 예나 같이 상대적 통화는 절상 강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금리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치펀드의 큰손인 폴 튜트 존스는 전망이 앞으로 1년 내에 단기금리를 대폭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1년 내에 미국의 단기금리가 상당폭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헤지펀드 큰손인 폴 튜트가 전망하는 것처럼 1년 내에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기금리를 상당히 내린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미 연준이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확률적으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정권시장에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들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이 문제를. 요즘에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2026년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을 이제 바꾸는데 이번엔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준 의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비둘기파를 임명할 것인데 본인하고 착착 손발을 맞출 수 있는 현재 스콧 벤센트 현재 재무부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거죠. 스콧 벤센트는 일을 같이 해보니까 충실히 대통령 뜻을 받들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저금리 정책에 굉장히 여러분들 유력한 거죠. 그럼 미 정신은 어마어마한 호재인 거죠. 그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은 겁니다. 또 금리 이야기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본 겁니다. 폴 튜트 존슨 회장의 이야기를. 정시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그리고 이 스캇 벤센트 여러분들 재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뭐 그거야 확실하게 뭐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미 정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거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금리 대폭 인하 미국의 물가가 그래도 상당히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안정적이죠. 6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는 낮게 올랐지 않습니까? 2.8% 거는 소비자 물가가 6월 11일이요. 큰 뉴스였습니다. 여기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정시가 조금 더 힘을 받았죠. 그다음에 6월 12일 날 도매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도 좀 낮게 올랐죠.
뮤티드가 여러분들 뭐 순치된 5월달 인플레이션율이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일축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나 도매 물가 지수가 다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노래를 부르죠. 11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까 CPI just out 이제 막 여러분들 발표가 됐습니다. 좋은 숫자입니다. 예. 미 연준은 그냥 찔끔찔끔 내리지 않고 한 1%포인트 정도 금리 낮춰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통령 고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감님이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괴롭혀서 안 되는 거죠.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26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냥 아버지 뻘이다 생각하고 뭐 좀 이견이 있더라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잘 모셔야 되는 거죠. 여기 이런 미국 대통령 고민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화려하지만 고민이 많은 겁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은 미국의 주가가 아니고 미국제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금리 내려가면은 pay much less interest on debt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좀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 연방 예산의 25%를 지금 여러분들 이자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여러분들 지급액을 줄이려면은 국제 수익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 국제 수익률이 낮아지려면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만기 도래할 부채에 대한 이자를 훨씬 더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파월 의장 금리 좀 내려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통령 고민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고민을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스콧 벤센트하고 그냥 크게 다퉜다는데 일론 머스크가 다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 부서의 수장으로 있는 거지 스콧 벤센트하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 임명하는 걸 두고 뭐죠 나사 수장인지 뭔지 임명하는 거고 다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참 힘든 겁니다. 좀 좋아라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그냥 기어오르니까 여기서 대통령 고민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도매 물가 지수가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미 헤지펀드의 건물이 앞으로 1년 내 단기 금리를 대폭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모두 다. 그지? 그런데 이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입장이 서로 다르죠. 대통령은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여러분들 방어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금리를 낮추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일단 진정이 돼야 되고 고용시장 상황이 조금 악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용시장 악화는 상당히 눈에 좀 도드라질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이 폴 튜터 존스와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이 가장 여러분들 먼저 아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권 시장의 선물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니까
올해 한 2차례 정도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가능성이 높네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투자자들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해 가지고 기술주가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죠. 그다음 리츠, 부동산 신탁 주식들도 많이 회복됐죠. 투자자들도 그렇게 보고 선물 시장에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폴튜드 존스도 그렇게 보고, 고용시장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고용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증가도 좀 주춤거리고, 평균에 한 18만 개 28만 개 비농업 부분에 신규 고용 창출입니다. 낮죠. 그다음에 구인 건수도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그런 고용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고용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그냥 금리 인하라고 아우성인 거죠. 아무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성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AI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사람을 많이 자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곡소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의 화두가 여러분들 AI로 인한 실업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여러분 참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엄청난 행운인데 결혼을 잘하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죠. 그거는 뭐 로또 복권하고 같으니까 오늘 그냥 쉬어가는 의미에서 로또 잡은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월마트의 상속녀, 월마트를 창업하신 분이 샘 월턴이지 않습니까? 샘 월턴이니까 월마트의 할인점이 카스코 같은 그런 할인점이 월마트가 샘스 클럽이지 않습니까? 샘스 클럽. 이 양반은 이제 시집을 잘 가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죠. 시집을 잘 가지고. 월마트의 상속녀가, 월마트 집안의 상속녀가 반 트럼프 운동에 참여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스 이런 대문짝만한 이런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노 킹스, 미국에는 왕이 없다, 6월 14일 날 대규모 전국 집회를 촉구하는 이런 아주 운동,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서로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 샘 월턴의 이남 두 번째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크리스티 월턴 26조 원 정도의 상속녀냐, 반 트럼프 전선에 깃발을 들다. 뭐 이분이 무슨 뭐 특별한 그게 있겠습니까? 시집 잘 가가지고 애도 딱 한 명 낳았네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의 자서전은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 진보 계열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서로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이분 샘 월턴 집안의 둘째 아들은 돌아가셨고 이 부인은 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로가 뭐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서로가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행운아들이죠. 이 샘 월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의 월마트를 창업한 분이죠. 예. 월마트를 창업한 분이고 여기에 이제 아들이 3명입니다. 랍, 존, 짐, 그리고 딸이 앨리스. 예. 딸이 이제 앨리스고 이제 장남한께서의 아들 애가 3명, 예. 3명, 4명인 4명. 예. 경영에 참가하고 있네요. 글레그 페너. 그 다음 둘째 아들에서 이제 루카스 웨이턴이라는 그런 아들이 하나 낳고 셋째 아들이 함께서 4명. 예. 그러니까 모두 이 앨리스라는 사람은 결혼 안 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샘 월턴이 손자 손녀를 모두 9명 있는 거네요. 여기 이제 크리스티 월턴인 겁니다. 진짜 시집을 잘 갔네요. 진짜 대박이네요. 1946년에서 2005년에 돌아가셨네요. 일찍 돌아가셨네요. 2005년이니까 한 몇 살입니까? 54. 아유 빨리 돌아가셨네요. 59세에 사망했네요. 남편이 존 월턴이. 존 월턴이 59세에 죽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겁니다. 예. 시집을 이렇게 잘 가면 대박을 치는 거군요. 예. 어마어마하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킹 시위 참여 촉구 광고를 게재한 거네. 예. 우리는 동맹국을 지지하고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는 독재자의 침략에 맞서 방어하고 우리는 이웃과 무역 파트너를 존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6월 14일 미국 국민이여 전부 다 일어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좌파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단체에 후원을 하고 2024년만이라도 70만 달러 정도를 민주당 관련된 그런 단체들에게 기부를 했네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민주당 관련 단체에 70만 불 이상을 기부했는데 이번 정부는 미국하고 이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전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생각 자체가. 중국을 보는 태도도 다르고 전부가 다 다른 거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 두고 봐야겠지만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후보 연구소에 있었던 토마스 소웰이 썼던 세계관의 갈등 The Conflict of Vision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좌익하고 우익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을 바라고 이 사람들은 절차의 공정성을 바라는 것이고 계획에 대한 속도도 화끈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우파들은 변화는 점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뭡니까? 내 머리를 믿는다. 내 지식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20세기 100년의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좌파 엘리트들은 전문가 집단의 이성이 사회를 설계하고 개선이 가능하다.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적 엔지니어링, 사회공학 이론에 따라 이런 사회를 개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각이. 인간을 보는 것 자체부터가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가 좌파는 인간은 선하니까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 하잖아요. 내 입에서 자주 나오고 인간이 사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파적 색채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며 사악하고 인간 본성을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 서로 잘 안 만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6.3 선거의 의미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나라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좌파를 제가 본능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능파.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동생산 공동부패를 사랑하게 돼 있죠. 여기에 이 양반이 뭐 시집을 잘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가 됐지만 본능파입니다. 본능파.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죠? 그냥 진보적 어젠다나 좌파 색채에 돈을 대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일론이 이틀 전에 사과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인간아. 26살 이름 차이가 나나 아버지 뻘의 이름들 그 어른이 뭘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싸가지가 있어야지. 일론 머스크를 내가 참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약물하면 안 되고 약물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약물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뭐 시집 잘 간 사람 이야기 한번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일론 머스크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사람이 참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어렸구나. 아버지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르는 비용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버지 역할을 뚜렷하게 인지한 상태였으면 일탈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뭐 엉망진창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나갑시다. 다음은 이런 돈 버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우리나라에도 자산운용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산관리회사들도 돈을 빼먹는 거지 않습니까?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돈을 좀 빼먹히더라도 좀 적게 빼먹혀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큰 자산운용회사들이 자산관리를 되게 아웃소싱 다른 업체에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작은 제목을 보니까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자산 규모가 무려 8트릴리온 4월 달에 8트릴리온이면 여러분들 이 조 아닙니까? 8조 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아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학습하면서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요즘에 왜 선거 문제를 안 다룹니까?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거 문제는 이제 전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미가. 물론 뭐 재미 때문에 삽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이래야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그만 나라에서 뭡니까 나누어져가 죽이라 살리라 하는 게 자체가 아주 매력이 그냥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다뤄야 될 주제는 많은데 그래서 잘 안 다룬 겁니다. 제가 다룬 분들도 많이 다루시고 5년간 많이 다뤘으니까. 자, 이 보시기만 모델 포트폴리오가 있는 겁니다. 이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이게 아주 큰 자산 운용회사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딱 보시게 되면은 자산 운용사들이 자산 관리를 웰스 매니저먼트입니다. 외부 업체로 아웃소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기사를 오늘 이제 게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자산 운용회사들이 어떤 게 있냐. 여기 이제 여러분 견문을 넓힌 빔 해가지고 블랙록, 뱅가드, 야 11조 9조, 피델리티가 5조네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4조 5천억, JP모간 SSC 3조 2천억. 금융계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자산 운용사지 않습니까?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아주 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8조 달러까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를 보니까 여기 이제 아이쉐어 AI 이노베이션 앤드 테크의 액티브 ETF에 막 급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야, 그래서 제가 아니 뭘 그렇게 그냥 돈이 이렇게 많이 몰렸냐. 10배 정도 여러분들 돈이 몰린 겁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이 뭐 하는 데인지 이렇게. 아이쉐어즈 AI 이노베이션 앤드 테크 액티브 수동적이 아니고 그냥 공시적인 ETF. 운용 수수료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거 하니까 0.55%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4년도 한 뭐 10월부터 출시가 됐는데 아니 운영 수수료가 0.55%면은 너무 높은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개 0.03 그리고 반도체는 0.35%.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뭘 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싸게 해서 돈이 이렇게 몰렸냐 보니까 이 보시죠. 엔비디아 9.32, 브로드캄 7.73, 메타 7.46, 마이크로소프트 6.83, 아마존 3.99, 타이완 세미콘덕터 1.90 58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10개가 이렇거든요. 이런데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돈을 왜 0.55%나 주는 겁니까? 대부분 비싼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캄에 투자하면은 반도체 설계사 이름들 ETF가 SCHG가 뭐죠? SMHX 같은 데 투자하면 되는 거고 특이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마케팅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돈을 빼먹는 방법이 아이쉐어즈 AI 이노베이션 앤 테크 액티브 ETF는 5월 20일에 운용자산이 1억 4,4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는데 블랙록이 이를 인기 모델에 추가한 이후에 5월 23일 날 자산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마케팅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0.55% 이렇게 주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방송에서 자주 들었던 패시브 투자,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SPY, 뭐 QQQ, 그 다음에 SCHG 이런 데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지수를 하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굉장히 싸죠.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제 기사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는 뭐 하는 데인가 하니까 거기다 조금 다양화하는 겁니다. 자산을. 주식에 60, 채권에 40, 대체 투자에 여러분들 10 그리고 주식 투자는 또 이거를 그냥 패시브 투자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고액 자산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뭐 이 보시면은 모델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는 직접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가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고 모델 포트폴리오는 처음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덱스 펀드의 투자보다도 조금 더 자산을 다각화한 겁니다.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수수료가 비싸죠. 수수료가. 그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대형 운용회사들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겁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 컨설턴이나 자산운용사가 설계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를 포함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 운용수수료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자산을 다각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대부분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인데 인덱스 펀드만 하더라도 자산이 다각화가 많이 됐는데 거기다 또 채권이라든지 대체자산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마케팅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예를 들어 모델 포트폴리오가 60% 주식, 30% 채권, 10% 대체자산으로 구성될 경우 주식 부분의 일부 혹은 전부가 S&P 500 ETF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그게 그거란 이야기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할 것 같으면 70%는 S&P 500 ETF에 그다음 여러분들 한 30%는 채권 ETF에 본인이 그냥 투자하면 운용 스스로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자산운용사한테 맡겨가지고 돈 더 지불할 필요가 있나 이야기죠.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S&P 500 ETF는 핵심 자산을 사용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5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는 이름 하에 주식, 채권, 대체자산을 놓고 주식 파트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인덱스 펀드 여러분들 ETF를 포함하고 나머지를 조금 손을 대가지고 여러분들 모델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1% 2% 더 받는 겁니다. 이게 수수료를 좀 더 받는 거예요. 그래 뭐 이게 자산운용업계는 계속 이렇게 신상품을 만들어야 돈을 벌겠죠.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패시브 투자하면 된다 이야기죠. 패시브 투자. 자산운용 규모 크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산 수수료 싸고 그렇게 하면 되지 또 뭐 자산운용사의 모태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모델 포트폴리오는 피델리티나 블랙록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S&P 500 ETF와 글로벌 주식 ETF, 채권 ETF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목표에 따라 액티브 펀드나 대체자산을 포함합니다. 뭐 이런 방송을 그렇게 뭐 가치를 안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돈을 이렇게 벌고 있구나. 미국도 마찬가지네. 그럼 우리나라의 웰스 매니지먼트라도 똑같은 거 카피가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른생각님이 잘 말씀하시네. 공박사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박사는 손 튼 겁니다. 공박사가 더 이상 뭘 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시시하고. 말씀 잘 하셨네요. 오늘. 오늘 바른생각님께서 진짜 바른 생각을 말씀하셨네. 얼마나 여러분들 맹쾌합니까? 이렇게 매일 알아가야 여러분들 성장해야 여러분들 방송도 재미있게 할 거 아닙니까? 성장해야 여러분들 방송도 재미있게 신나게 할 거 아닙니까? 5년 어휴
길었어요. 칼같이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이런 방송 가운데 다시 하는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다 다르잖아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 새로운 내용들로 채워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파 유튜브들 가운데 공병호 TV처럼 이렇게 이런 콘텐츠를 계속 생산적인 콘텐츠를 못 만듭니다. 왜? 지적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적 인프라한 게 수십 년간에 이름 걸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장인 거죠, 이 머릿속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다음은 이제 기술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의 AI 모델을